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HK+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서울대 나종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역사 강의 조선시대의 정치적 대립과 논쟁 시리즈의 제4강 18세기 조선의 철학 논쟁, 호락 논쟁입니다. 네, 먼저 이 18세기에 지금 우리 시대의 철학 논쟁도 아니고 이 18세기 조선의 철학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철학 논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선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사상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그 명칭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당히 많이 이 성리학에 대해서 들어오신 만큼 이 성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평가는 아마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일 거라고 역시나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리학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과 유리된,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공리, 공담만을 일삼았다. 전혀 쓸데없는 그런 논쟁만을 일삼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과 유리된 이런 쓸데없는 논쟁만을 일삼은 나머지 결국은 조선의 발전을 막게 된 폐쇄적인 사상, 그리고 다른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폐쇄적인 사상으로서 성리학을 매우 부정적으로 파악하시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러한 평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은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상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송대에 발전한 유학의 한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학문이니만큼 그것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쭉 계속 균일하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는 성격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공자, 맹자 이러한 사람들의 원시 유학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한 당대, 중국에서 한 당대에 유행했었던 훈구학적인 그러한 유학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송대에 이르게 되면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갈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의 체제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통치 이념으로서 그리고 또 조선이 유지된 통치 이념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이 한번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청대쯤에 와가지고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또 학문 경향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주제가 될 것은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에서 계속해서 벌어졌었던 철학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리학이 이전에 훈구학하고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본성과 이기에 관한 철학적 탐구가 바탕이 된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이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그 이기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러한 철학적 탐구를 근간으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부터 밝혀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니 이와 기니 뭐 이런 것들, 이런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을 막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앞서 가지고 있었던 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유학의 여러 가지 뭐 경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양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나오는 8조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앞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성의 정심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나름의 수양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단계를 바로 성의 정심이라고 합니다. 나의 뜻을 성실하게 아주 진실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수신, 자신의 몸을 닦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닦게 되면은 그것을 점점 더 펼쳐져 나가서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정을 고르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잘 통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천하를 다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 그것이 바로 이 성의정심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왔던 이유는 평천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수신의 단계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나의 개인의 도덕적인 각성과 도덕적인 행위가 단계를 넘어서서 바로 온 세상의 평안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성리학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니고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시면은 본성과 이기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그렇게 실생활과 완전히 어긋난 쓸데없는 그러한 담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탐구를 통해서 이 인간들을 잘 다스리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더 인간 사회를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정치는 결국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념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였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신다면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철학 논쟁에만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서 세워라 내어라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치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상당히 폭넓은 학문이고 또 실생활과도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세기 조선의 철학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철학 논쟁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이 정말로 그냥 철학 논쟁만 주구장창 하다가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현안들과 밀접히 연결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호락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논쟁, 한자만 보면은 호자와 락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논쟁이 되어 있죠. 바로 호와 락의 논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8세기에 율곡학파 내부에서 벌어진 호론과 낙론의 논쟁이 바로 호락 논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율곡학파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율곡이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0원짜리 지폐에 1,000원짜리 지폐던가요? 5,000원짜리 지폐에 이제 그 주인공이기도 하시죠. 이 율곡학파는 율곡이의 율곡 선생의 학문을 계승해 가지고서 그 학문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던 학파를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율곡학파가 율곡학파의 많은 사람들이 기호지방, 그러니까 경기지방과 그리고 여기에서의 호는 호남이 아니라 충청도를 이야기합니다. 경기지방과 충청도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기호학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율곡학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붕당에 대해서 한번 그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붕당 중에서 서인 계열 그리고 좀 더 후기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된 다음에는 노론 계열을 이제 기반이 되었던 그러한 학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이 율곡학파라고 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율곡학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호론과 낙론은 또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호론과 낙론은 일단 이 호와 락은 모두 다 지역을 지칭하는 하나의 별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론과 낙론은 일단 지역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지역적으로 호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충청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이라고 하는 명칭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호학파의 요 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서울 경기 지역을 바로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호론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충청 지역 학자들의 이론이 될 것이고요. 낙론이라고 했을 때에는 서울 경기 지역 학자들의 이론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호론이라고 하는 이 충청 지역 학자들의 이론은 구체적으로는 권상하라고 하는 학자의 문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주로 결성이 된 그런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낙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은 바로 김창협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학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론과 낙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한 그러한 각각의 집단, 각각의 학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8세기 율곡학파 내부에서 권상하 문화와 김창협 문화의 논쟁, 호론과 낙론의 논쟁이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논쟁은 그렇다면 왜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적인 배경으로 율곡학파가 이 17세기를 넘어서면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학파의 이론에 대한 이견들,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면서 학파가 조금씩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분기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권상하 문화와 김창협 문화였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정치 사회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이 당시 17세기 그리고 18세기로 넘어가는 이 조선 시대에 상당히 큰 관건이 되었던 것이 바로 조선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변동에 대해서 각각의 정치 세력 그리고 각각의 학자들은 이것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외교적으로 중국의 청나라, 그러니까 아마도 병자호란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익히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청나라가 사실은 중국의 어떤 한족 출신이 아니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이렇게 무시해 왔었던 여진족, 만주족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조금 불쾌하게 여기고 또 이 청나라가 우리랑 전쟁도 벌인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적개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나라가 그냥 잠깐 중국을 지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 청나라가 안정화시키고 자신들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굉장히 크게 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청나라를 어떻게 또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큰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시기에 바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논쟁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생겨났나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논쟁이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발생을 했는가, 왜 발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사실 이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도의 철학 논쟁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도 또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 역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철학 논쟁은,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철학 논쟁은 인간의 마음의 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미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면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발, 제가 한자를 적어놨죠. 이 한자로부터 어느 정도 조금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다, 그러니까 실현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라지 않았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 용어로 봤을 때는 마음이 하나의 국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이미 확 발해가지고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단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발이 아니고요. 이미 발하였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미 발했을 때에는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좋은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미 딱 실현된 다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하기 이전의 국면, 발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마음의 아주 깊숙한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미발의 단계에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차이가 있느냐, 이 미발은 과연 어떠한 단계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 논쟁이 바로 호락 논쟁의 가장 큰 단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성범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과 일반 사람, 범인, 여기에서의 범인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범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굉장히 위대한 사람과 나종현 같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두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과 일반 사람의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바로 성범심의 문제였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 인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락 논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으면은 이 호락 논쟁이 인물성 동의 논쟁이었다라고 아마도 배우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인물성의 동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성 동의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인물성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 미발의 문제에서부터 성범심의 문제, 그리고 이 인물성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 바로 호락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발 성범심 인물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아마도 영 이게 무슨 논쟁인지 잘 감이 안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조금 바꿔보자면은 인간과 사물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논쟁이 가장 기본적인 이 철학 논쟁에서의 쟁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물의 차이가 있는 이유, 사물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역시도 하나의 논쟁점이었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사물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사물하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서든 그렇다면은 인간이 선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마도 이 철학 논쟁의 궁극적인 목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러한 철학 논쟁, 호락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쟁의 배경으로서 율곡학파의 사상적 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을 이끌어 나갔던 그러한 이제 학문이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성리학이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발전해 나갔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리학은 조선 초부터 하나의 국가 이념으로서 이 통치를 위한 그런 사상적인 근거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녹아 들어갔던 측면을 사화에 대한 수업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철학적인 사상들,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발전을 하는 시기는 16세기에 들어서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또 호락 논쟁과 맞먹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으로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단칠정 논쟁은 우리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의 사상계를 이끌어 나갔던 두 개의 거대 학파,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성립하는 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논쟁입니다. 사단하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행을 이제 지칭을 하는 그러한 철학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 바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성립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16세기 말에 가가지고서 성립이 되고 17세기에 들어서면은 각각의 이론들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니네들이 틀렸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논쟁들을 산발적으로 벌여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서로 또다시 논쟁들을 벌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학파 내부의 이론이 점점점 학파 내부의 자신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심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점점점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의 이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반박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는 너희들은 오히려 이러한 면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반격도 하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철저해지고 또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율곡학파의 경우 율곡의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생각이 미쳐가지고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파의 계승자들이 옛날 율곡 선생의 말씀만을 놓고서 이해하기에는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직 채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각 학파들 사이에서 퇴계학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율곡학파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저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점점점 이 사상이 서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상적 분기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상적 분기의 결과 만들어진 율곡학파의 계보와 그리고 호론과 낙론의 분기, 갈라짐에 대해서 하나의 계보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가장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은 율곡학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철학 이론을 정립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은 이러한 철학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개혁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율곡 이이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이제 적전이 되는 그런 어떤 계승자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계 김장생 선생은 율곡 선생은 대체적으로 철학 이론과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 제도 개혁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은 이 김장생 선생은 개인적인 어떤 실천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에 대한 학문, 예학을 발전시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김장생의 뒤를 이었던 인물은 바로 이 김장생 선생의 아들이기도 했던 신독재 김집 선생입니다. 제가 이 김집 선생의 초상, 영정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서 신도비의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김집 선생을 기린, 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집의 뒤를 이은 것이 지난 붕당에 관한 그러한 이제 수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었던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우암 송시열의 학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후계자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심도 있게 다뤄질 권상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권상하 선생은 지난 우리 붕당에 관한 수업을 한번 좀 돌이켜 보게 된다면은 이 송시열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기사환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 때문이었죠. 이 기사환국 당시에 송시열은 먼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가 다시 또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고 올라오던 중에 약이 내려져서 사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정읍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이때 송시열을 모시면서 그 죽음을 지켰던 인물이 권상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권상하 선생이 송시열의 그 임종을 지키면서 송시열로부터 율곡으로부터 쭉 계속 내려왔었던 이 율곡 선생이 여러 가지 학문 작업들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책을 썼던 그런 것들이 좀 서적들이 좀 있겠죠. 이 서적들 율곡을 거쳐서 김장생, 김집을 거쳐서 내려왔던 송시열까지 내려왔던 율곡 선생의 친필 서적들 이런 것들도 이 권상하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상하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인 송시열의 적통을 이었다고 평가가 되는, 그래서 스승의 서적과 서적뿐만이 아니라 스승이 굉장히 중시했던 의복 같은 것들도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통이라고 자타공인 이렇게 자부했던 인물이 권상하인데요.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니만큼 권상하 아래에도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꽤나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울 호랑 논쟁의 주역이 되었던 두 인물이 한원진과 이간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한원진이,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의
한원진과 이간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면서 호랑 논쟁의 어떤 시작점이 열리게 되거든요. 호랑 논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한원진과 이간의 두 논쟁에서 결국 스승 권상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 문화에서는 너의 이론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을 받은 것이 바로 한원진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차문 내 논쟁에서는 이 한원진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간은 분명히 권상아의 제자이면서도 권상아하고 사승관계가 있는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면서도 철학적인 그런 논쟁에서는 조금 다른 자신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 문화에서의 이론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론보다는 철학적으로는 낙론에 더 가까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간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제가 뭔가 좀 그 PPT를 만들다가 강의안을 만들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권상아의 제자이면서도 그 호론의 전반적인 입장하고는 살짝 벗어나서 낙론에 조금 더 가까웠던 인물이 이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호론은 파랗게 낙론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 이간에 대해서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약간 중간적인 그런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 호론과 논쟁을 벌였던 낙론이 바로 김창협 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창협 문하에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김창협, 김창흡 그리고 그 제자였던 이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김창협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가문 출신이에요. 조선시대에 상당히 유명한 가문 출신입니다. 병자호란에 대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김상헌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화론을 끝까지 주장을 했던 그러한 척화론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김상헌의 후손이 바로 김창협입니다. 그리고 김창협의 아버지는 김수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김수항은 영의정까지 올랐었던 서인 노론 계열의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송시열하고 쌍벽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데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서인 노론계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김수항한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김창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김창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가 김창흡, 그리고 그 뒤로는 김창업, 김창즙, 김창립이라고 하는 총 6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6명의 형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당시에 6명의 창이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났고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예술적으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김창협의 맏형이었던 김창집은 아버지 김수항은 기사왕국 당시에 이 송시열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수항도 기사왕국 당시에 서인 계열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받게 되죠. 그때 김수항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형제의 가장 맏이었던 이 김창집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금 뒤에 1722년쯤에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노론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신임옥사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또 영의정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김창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창업의 가문, 김창집, 김창협, 김창흡의 가문, 이러한 가문들은 서인 노론 계열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김창협과 셋째 김창흡은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철학적인 그런 위치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창협과 김창흡으로부터 배운 그래서 이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이재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호랑 논쟁, 특히 호론과 낭론의 논쟁이라고 하는 이 호랑 논쟁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어났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쟁의 두 번째 정치사회적인 배경이었던 조선사회의 변동과 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은 이제 조선이 그 이전에는 임진왜란과 호란을 연달아 겪으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공공해졌다고 이야기가 되죠. 그러한 후유증으로부터 극복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생산력도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은 경제가 부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농업에 크게 의존해 왔었던 조선의 경제가 이제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구조 자체가 변동을 하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를 바라보는 통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경제 구조가 변동되다 보면은 당연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제도를 변화상에 맞추어서 개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부세제도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논의가 또 이 시기에 가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몇 차례의 개혁 역시도 계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나라가 이끌었던 청나라의 체제가 중국 지배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조선은 청나라하고 호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쟁도 벌이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각이 좋지가 않겠죠. 애초부터 또 오랑캐라고 조금 깔봐왔던 그런 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들, 적개심을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명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도 조선 사람들은 이 청나라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간 희망 섞인 그러한 분석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마민족들,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한 사례가 그렇게 길게 이어진 적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나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요의 뒤를 이었던 금나라도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고 원나라 역시도 몽고족이 세웠던 원나라 요거는 그거보단 조금 오래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왕조들만큼 역사가 막 길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청나라의 지배 역시도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망과 그 다음에 적개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청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이제 안 좋은 청나라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청나라에 굴복은 했지만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가 상징하던 중화 문명의 뒤를 이은 것은 바로 청나라가 아니다. 청나라는 오랑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명나라의 중화 문명에 그것을 계승을 한 것은 바로 우리 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자존의식이 강화되었던 측면도 여러 연구들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나라하고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당연히 그것들을 관념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측면들이 바로 기본적인 이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는 점점점 번영하고 점점점 청나라의 지배가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강국이고 또 번영한 그런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청나라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뀔 기미들이 보이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오랑캐 출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상당히 발전한 그런 문물들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가 과연 우리가 오랑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청에 대한 적개심만 키워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싹 트던 시기가 바로 이제 호랑 논쟁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결국 발생한 사건이 바로 철학 논쟁, 호락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논쟁의 전개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쟁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17세기에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양학파 내부에서 계속된 그런 어떤 이론의 심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다른 견해 차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점차 논쟁의 하나의 이제 본격적으로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점차 호랑 논쟁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상적 사유들이 싹 트던 시기가 바로 이 17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호락 논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18세기 초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특히 호락 논쟁은 우리가 호론과 낙론의 논쟁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애초에 호락 논쟁의 시발점은 호락 논쟁이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호론 내 권상하 문화에서의 논쟁이었습니다. 권상하 문화에서 한원진과 이간이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이 논쟁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 거죠. 이 논쟁은 실질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논쟁이 된 단계는 1709년에서부터 1713년, 그러니까 1709년, 1710년, 그리고 11, 12, 13 이렇게 5년여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어떤 방아쇠를 당겼던 한원진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쓰는 시점이 1705년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에서의 어떤 논쟁을 거쳐서 그리고 한원진과 이간이 직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집중적으로 벌였던 시기가 1709년에서 1713년까지의 과정이고요. 이 1713년을 마지막으로 논쟁이 조금은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지만, 그리고 직접적인 이제 한원진과 이간이 둘이 막 이렇게 대놓고 편지를 보내가면서 논쟁을 벌이는 시점은 조금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완전히 어떤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쓰고,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람이 정리한 입장을 다른 사람이 또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입장을 따로 또 정리를 하고, 이러한 기간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긴 시간인 1705년에서 1724년까지의 어떤 논쟁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논쟁이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은 중간에 한 5년 정도지만 길게는 20년 가까이 논쟁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이제 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의 이제 경기도 지방과 충청도 지방을 표시를 한 그러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호론과 낙론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와 특징,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논쟁의 어떤 그 시발점을 연 것은 바로 이 권상하. 이 권상하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송시열의 적통을 이었다고 이야기가 되는 인물이고, 바로 충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상하로부터 나중에 사문의 적전 역시나 너의 이론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한원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의 홍성, 당시에는 이제 남당, 이 한원진의 호가 남당이거든요. 바로 지금의 홍성입니다. 이 홍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원진과 논쟁을 했었던 이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의 아산지방, 이 이간의
호가 외암이에요. 이 외암이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간이 살았던 마을은 외암마을이라고 해가지고서 하나의 민속마을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찾아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권상하, 충주지방이죠. 그리고 홍성지방, 그리고 이간은 원래 이제 철학적 입장은 조금 달랐지만 권상하의 입장이라고, 권상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산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권상하 문화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권상하 문화에서 논쟁의 주축이 되었던 것은 한원진과 이간이지만 다른 여러 제자들도 뭐 현상벽이라든지 아니면 최징후라든지 뭐 윤봉구라든지 이런 여러 제자들이 이 논쟁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산발적으로 이 이간과 한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진행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산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이 이 경기지방학자들한테도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지방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호론 내부에서의 논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론과 낙론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권상하 문화에서의 논쟁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상하 문화와 그 다음에 이 김창현 문화, 호론과 낙론이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174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1746년 7월인가 8월이 되겠네요. 이 8월에 이제의 제자, 그러니까 이 김창엽과 김창흡의 뒤를 이은 도암 이제라고 하는 인물, 이 이제는 용인지방을, 지금의 용인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창엽과 김창흡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는 지금의 남양주에 있는 석실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근간으로 학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경기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제의 제자였던 최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원진을 두 차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원진한테 당신의 이론에 대해서 뭔가 논의할 게 있고 또 논쟁을 할 것이 있으니까 자신을 만나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원진이 그것을 거부를 해요. 병이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석이 이제 그것을 이제한테 가가지고서 스승인 이제한테 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최석이 나이가 권상하보다 훨씬 어린 연배인데 너무나도 무례하게 군 거 아니냐라고 최석을 살짝 꾸짖으면서도 철학적으로는 권상하가 좀 틀린 것 같다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천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그런데 이 이제는 조금 이따 이 한천시를 쓴 조금 뒤에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원진은 이 한천시를 읽은 다음에 제 한천시 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시문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원진은 이제를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실 이제는 죽은 뒤였기 때문에 이 한원진의 그 대응을 이제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한원진의 대응을 보고서 한원진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도 철학적인 오류를 이제 그 잘못됨을 깨닫지 못했으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강력한 대응에 이제의 제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호론과 낙론의 본격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정치적인 그러한 갈라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호락 논쟁이 지속되었던 호락 논쟁의 전개 과정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쟁의 초점과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논쟁의 초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리학의 이기론에 대해서 그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퇴계학파의 이기호발, 이기이원론 뭐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율곡학파의 이기일원론, 기발이승 일도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세상은 이와
기의 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이기론입니다.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할 때 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거든요. 절대적인 이치, 세상 만물을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치,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이 구현된 절대적인 원칙, 절대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할 수 없는 불변적인 불변의 것이라고, 불변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사물의 어떤 특성을 갖추게 만드는 진료, 형질, 재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공자, 맹자 같은 그런 성인과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저 나종현 같은 인물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이들을 결정하는 것은 리가 아니라 바로 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진료, 재료, 기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리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이기론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진료, 재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변할 수밖에 없는 가변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기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기 역시도 이와 합쳐져야지만이 세상이, 사물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와 기는 어느 하나가 막 이제 더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본성에 대한 논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기가 각각 선과 악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금 가치론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이치, 법칙,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선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학의 본성론, 유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자의 성선론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성이 선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구성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이치를 제공하는 이 이가 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있어서는 요 선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가치론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는 무조건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 되게 나쁜 짓만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인간은 모두 선하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냐?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왜냐하면은 이치는 다 똑같은데 기에 의해서 개별적인 사물의 특징들이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선해질 수도 있고 사람은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이 이기론에서 이와 기를 가치론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기론에서 퇴계학파가 주장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퇴계 이황의 그 입장은 무엇이었냐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인간 감정에서 선한 부분은 이가 좀 더 큰 작용을 한 것이고 인간 감정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 악한 부분은 기의 작용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호발, 이기이원론 이런 견해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율곡 이이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마음인데 어느 하나는 이가 주가 되고 어느 하나는 기가 주가 된다.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모든 사물은 기가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리가 탐으로써 사물의 특성이 구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있어야지만 사물로서 하나의 특성을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좋고 깨끗한 기를 얻게 되면은 리 역시도 원래의 선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종현 같은 사람은 기가 굉장히 탁하거나 나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부여가 된 절대적인 리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기론에 있어서
율곡의 특징, 율곡 이론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율곡의 이기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서 그렇다면은 이 율곡의 이기론은 리는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는데 이 기에 의해 가지고 기의 상태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사람의 본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곡의 이론에서는 리 자체는 완전히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그것을 발휘하기 위한 기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의 작용이 어느 시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바로 호론과 낭론의 그러한 입장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호론은 기라고 하는 개별성을 상징하는 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아주 근본적인 데부터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 각각의 개별적인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낭론에서는 기가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기가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의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이치를 모두 그대로 잘 발휘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그러한 국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론이 기의 작용을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낭론에서는 이 기가 작용하지 않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리를 잘 반영한 근본적인 동일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발과 성범심 그리고 인물성에 있어서도 같은 공식을 조금 대입시키면 될 것 같아요.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깊은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론에서는 이 마음의 근저에서부터 개별성을 상징하는 기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가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리는 다 동일하지만 기에 따라서 개별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주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기에 의한 개별성이 생겨나고 사물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낭론은 마음의 근저히 미발이라고 하는 단계에 기가 있기는 한데 실제 작용은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를 그대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인과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들과 나종현 같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마음, 여기에도 호론에서는 마음의 근저에서부터 개별성이 작용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낭론에서는 마음의 아주 근본적인 영역에는 이런 개별성을 상징하는 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나종현이나 일반 사람이나 또는 공자, 맹자 같은 성인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겠지만 그 근본에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호론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덕목을 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5가지 덕목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상,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론에서는 이 모든 사물 중에서 오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기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뿐이다. 다른 동물이나 뭐 이제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오상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중에 한두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낭론은 근본적인 동일함을 항상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낭론에서는 인간과 사물 모두 다 오상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는데 사람은 오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인 반면 이 사물들, 강아지나 이런 일반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그 오상을 잘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낭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호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를 하고 낙로는 근본적인 동일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이제 아까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것이 그렇다면 아까 이 논쟁의 배경을 이루는 그런 정치 사회적인 그런 현안들에 적용이 되었을 때 각각 어떠한 태도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호로는 사람과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로는 배타적이고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계급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낙로는 동일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 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 그래 저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들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방성, 개혁성을 갖추고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유연한 태도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체적인 현안들에서는 과연 어떻게 호론과 낙론의 입장이 갈리게 되었느냐? 호론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회 변동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는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도 그냥 약간의 정비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에 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탕평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영조에 의해서 탕평책이 추구가 되면서 붕당 간의 어떤 갈등을 봉합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호론계의 인물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하느냐? 탕평을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율곡학파는 정치적으로는 노론의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론과 갈등을 벌이던 인물, 그 집단이 소론이었는데 노론과 소론의 갈등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론에서는 너네들하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탕평에 상당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도 청나라가 발전했건 말건 니네들은 오랑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적대적인 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비타협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태도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낙로는 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방성을 보이고 그리고 또 원천적인 동일함,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회 변동에 대해서도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탕평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론하고 같이 하긴 조금 싫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러한 유연한 태도들도 보이게 됩니다. 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청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실리적 태도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낙론의 이러한 태도는 개방적인 태도는 상당한 그런 어떤 새로운 흐름들로 연결이 되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돼요. 이 낙론학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김창엽, 김창흡 이러한 노론의 율곡학파의 대표적인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문이 바로 안동 김씨 가문입니다. 정확히는 모든 안동 김씨의 모든 계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동 김씨 중에서도 일부 이러한 그 이제 서울에 그 세거를 하면서 대대로 살면서 서울에 정착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장이동에 있었다고 해가지고서 장동 김씨라고도 불립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김상용, 김상헌 형제 상당히 이제 굳건한 척화론의 대표였던 인물들이죠. 이러한 인물들이 바로 이 안동 김씨, 장동 김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 보였던 척화론의 굉장히 이제 강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이 가문은 노론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정을 지낸 김수황 그리고 그 아들이자 또 소론하고의 어떤 갈등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김창짐 그리고 나중에 이 김창협과 김창흡의 뒤를 이어가지고 김원행이라고 하는 학자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김원행의 직계는 아니지만 이 똑같은 가문 속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안동김씨 세도 정치를 이끌어내는 김조순이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김조순의 세도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안동 김씨 집단, 장동 김씨 집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그
좋지 않은 그런 집단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장동 김씨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진경 문화를 후원을 하기도 했었던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냥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배타성만을 지켜나갔던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론의 중심이 되면서 개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후원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안동 김씨의 학문적인 근거지가 바로 남양주에 있었던 석실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로 이 석실서원의 모습을 겸재정선이 그려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겸재정선 역시도 이 안동 김씨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이 안동 김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이 김원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수업을 좀 이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안동 김씨의 학문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석실서원은 이제 김창협, 김창흡 형제가 살아 있었던 뒤로는 약간 학문적 활동이 약간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안동 김씨의 중심지였던 석실서원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김원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창집의 손자이고 나중에 입양이 되어서 김창협의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김원행은 호론하고의 그 논쟁에서 주역이 되었던 이재로부터 배워서 낙론학계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김원행은 석실서원에서의 강학활동 이런 것들을 부흥을 시키면서 이 김원행 아래에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또 뛰어난 인물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담헌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홍대용에 대해서는 뭐 지구 자전설 이런 것들도 이제 주장을 했었던 그런 개방적이고 상당히 앞서 나간 인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이 홍대용이 동시기에 박재가라든지 또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개방적인 학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끌었던 학문 경향이 바로 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가서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청나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자. 청나라는 오랑캐 출신이긴 하지만 걔네들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서 걔네들한테 배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전환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워서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가지고 조선의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진취적인 그런 개혁론으로도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북학입니다. 그만큼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북학의 어떤 흐름이 탄생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철학 논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호락 논쟁은 어떤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8세기의 율곡학파 내부에서 벌어진 철학 논쟁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철학 논쟁에 대해서 쓸데없는 형이상학적인 공리공담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을 한 것이며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조선시대 유학적 정치 이념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점차 나아가서 정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인간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인 태도로까지도 직결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까 호락 논쟁에 대한 설명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락 논쟁에서 보인 철학적 입장은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각 학파가 보였던 개방적인 태도 또는 보수적인 태도 이런 것들과도 깊게 연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인 특히 낙론학계의 개방성은 그 이후에 북학론과 같은 북학파와 같은 새로운 흐름이 태동하는 것에 자양분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특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시게 된다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공리공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학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걸 가지고 다툰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 실생활과 유리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큰 정치 이념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리학에 대한 오해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